안녕하세요. 시대에 대해서 행정사 1차 민법 강의를 맡고 있는 소나리 행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저랑 같이 행정사 1차 과목 중에서도 민법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일이라든지 이런 업무들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입을 해주셔서 굉장히 용기 있다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저와 이제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건데,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전반적인 행정사 시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이 시험 자체를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응시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시험 볼 당시만 하더라도 행정사 시험에 대해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12회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7,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자, 원래 신청을 한다는 거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니까 지금 행정사 공부를 하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숫자는 더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000명이 일단 신청을 했는데 응시는 5,000명 정도가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중에서 합격은 2,590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합격률은 44%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1차 합격 우리가 막 항상 얘기를 하는데 1차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반 이상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우리 12회 행정사 1차 인원은 이제 7,000명 정도였고 그리고 그 중에 5,000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시험을 받고 이제 2,590명이 합격을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처럼 점수에 도달하면 다 합격시켜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행정사 자격증을 한 300명을 뽑겠다. 이렇게 인원을 정해두고요. 점수에 맞춰서 이 300명 인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합격시켜주는, 그러니까 점수에 도달했을 때 모든 사람을 합격시켜주는 이런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행정사로서 뽑아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인원이 늘어난다.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의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점점점 시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적을 알아야 내가 단단히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7,000명 정도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응시는 이 정도가 했고 지금 합격은 이 정도 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응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또 내년에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2차 시험에 떨어진 이 1차의 나머지 인원들이 또 내년에 도전을 하겠죠. 그렇게 뭔가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시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 결과를 12회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 과목은 우리 민법,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 개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일단 과락률이 한 20 정도 돼요. 20% 정도. 민법과 행정법은. 자, 그런데 행정학 개론 16.98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제 문제를 푸셨다. 상대적으로 얘네보다는 법 과목보다는 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이 행정법 같은 경우에 과락률 민법 같은 경우에 과락률 보시면 일단 법 과목이 조금 더 까다롭구나. 그러니까 점수 내기가 좀 더 까다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행정법은요, 정말 처음에 진입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결국에 행정법이라는 거는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해서 공부가 좀 돼 있으면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민법 안 들어본 사람 없거든요. 우리 개인, 사인 간의 어떤 법률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게 다 민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민법은 좀 잡고 가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락률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어떤 과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민법 서론이라고 해서 법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3% 정도 나오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권리, 그 다음에 권리 주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3%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연인 부분,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그리고 부재와 그 다음에 실종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사의 주요한 어떤 업무 중에 하나가 법인 설립이거든요. 우리 법인 설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주식회사 법인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행정사는 민법상의 법인, 사단법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법인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꽤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잡고 가셔야 해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합격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 내가 공부해두면 나중에 편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주물, 종물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권리 변동 50%나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리고 통정 허위 표시 그다음에 대리 관계 행정사는 인허가권 같은 걸 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대리 관계라든지 그리고 무권 대리 뭐 무효 취소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 요만큼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기간. 우리 기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게 있죠. 소멸시효라든지 제척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 민법은 여러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민법 총칙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시고 접하시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만 봤을 때 아, 요렇게만 공부를 하면 내가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요런 것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현 시점이 내가 시간이 굉장히 없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많이 나오는 부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수학 과목 고등학교 때 정석 같은 거 푸셨죠? 정석 풀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 벤 다이어그램 나오는 집합 부분만 굉장히 파잖아요. 거기만 막 까매져 있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펴서 첫 장만 굉장히 많이 파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다가 못하겠다 하고 접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겠죠. 얘는 끽해봐야 10%도 안 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내가 시험이 3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시점이라고 하면 빨리 이 부분부터 먼저 습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공부해 나가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분이 문제 출제 영역의 비중이 큰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범위 해서 보면요. 일단 총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까운 가장 많이 또 같이 준비하시는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 물권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 안 나오고요. 또 법무사 이런 부분들은 친족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총칙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통칙이랑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법인, 그리고 물건이나 법률 행위, 기간, 그 다음에 의사표시, 소멸시효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내가 공부하는 민법에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된다.
자,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행정사 시험을 지금 여러분들 진입하셨는데 내가 합격을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열심히 마음가짐을 다잡으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1차 시험, 저 2차 시험 얘기 안 할게요. 1차 시험 합격을 위한 팁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는요. 1차 시험 과목 중에 전략 과목을 설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1차 시험은요. 일단 과목별 40점 이상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평균은 60점이 넘으셔야 돼요. 그쵸?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은 60점 이상이 돼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오지선다 문제에서 우리 체크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2차는 완전 달라요. 2차는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1차와는 조금 다르게 가셔야 되고요.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0점 이상, 세 과목 다 40점 이상 받으시고 그쵸? 그리고 평균이 60점 되면 되네.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민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고 행정학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있죠. 그럼 내가 가장 익숙하고 잘 공부가 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만약에 민법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민법에서 내가 80점에서 90점 정도를 맞아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평균 60점이 돼야 되니까 총 점수가 180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세 과목이니까. 그러면 일단 민법에서 요 점수를 받아놓으면 요거 두 개 합쳤을 때 100점 이상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50점, 50점 받아도 합격인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행정법이에요. 행정학, 행정법. 근데 여기서 조금 점수를 좀 줄여서 내가 다른 데서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여기서 지금 행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학에서 점수를 조금 받아도 내가 조금 넉넉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략 과목으로 설정할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과목에 조금 고득점을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깔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법을 전공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민법이라든지 행정법 자신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내가 행정학을 배웠다. 학교에서 뭐 경영학을 하는데 아니면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행정학을 배웠다. 그럼 행정학에 초점을 두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나의 어떤 전략 과목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좀 더 쉽게 1차 시험에 도달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게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기별 1차와 2차 비중 조절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를 이제 진행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 1차 시험 뭐 이제 보기 전에도 뭐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2차가 사실 서술형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2차를 하는 거예요. 2차만 파요. 2차만.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1차는 뭐 일주일 컷이래. 그래서 저 2차만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 우리 시험이 만약에 뭐 8월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급한 거죠. 7월부터 급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1차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냐? 민법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들 이 2차를 볼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1차 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되게 1차 시험을 간과하시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보려면 결국에는 내가 선행돼야 되는 게 1차 합격자 여야지만 2차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 지금 시험이 44%밖에 합격을 안 하잖아요. 1차 시험에. 그 정도 인원만 2차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시험 누가 떨어져 이렇게 인터넷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주변에 1차 떨어지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저랑 같이 수험 공부를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2차 공부만 하다가 1차 떨어지시는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별로 1차와 2차의 비중을 좀 조절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험이 자 8월 1차 보고 뭐 10월에 본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1월부터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비중을 2차와 1차 비중이 있으면 요 비중을 처음에는 1월에는 이렇게 점점 뭐 얘는 80% 공부를 얘는 20%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점점 8월이 다가온다. 그러면 얘네 둘을 바꾸셔야 돼요.
네. 이제는 2차를 20%로 하고 그 다음에 1차를 80%로 하고 1차 시험도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시험에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비중을 조절을 해서 1차 붙어야지만 2차 시험장 가서 써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좀 조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얘기가 가장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인터넷 잘 안 하지만 인터넷상에 뭐 너무 쉽다. 이거 시험 안 보신 분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험 보셨는데 법학과 나왔고 뭐 내가 이런 과목에 굉장히 자신이 있다. 아니면 과거에 내가 다른 자격사 수험 준비를 했다. 그러면 쉽죠. 근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직장 생활만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쉽겠냐고 이게 민법이나 행정법이나 행정학이. 그쵸. 일단 공부를 하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차 시험도 만만하게 볼 시험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받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평균 60점 도달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운 공부하고 계신 거고요. 쉽게 내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민법 시험만 봐도 판례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 만만하대, 1차 시험 되게 쉽대.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차 나중에 가서 뭐 일주일 하지.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연계가 되는 과목들이 있죠. 우리 보면 1차에서 민법, 그 다음에 2차에서 행정법 이렇게 보죠. 1차에서 행정법.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차까지 조금 연계가 되는 게 2차에도 민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민법이 아니라 이제 민법에서도 계약법이 나와요. 조금 내용이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법 중에서도 우리 2차에서 행정사 실무법 중에 행정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웠다고 해서 이걸 다 안다? 아니에요. 여기에 행정법 전체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2차에서 서술형 시험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배워야 될 내용은 오히려 1차 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도 꼼꼼히 하셔야 된다.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도 만만하게 보지 말자. 그래서 요즘에는 뭐 방법이 많은 분들이 1차는 올해 하고 내년에 2차만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때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조금 공부를 2차를 해놓으면 그래도 뭘 쓰고 나올 텐데 그러면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그래도 기대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중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자, 올해 만약에 시간이 정말 없다. 지금 이 영상 시점에 1차 시험 처음 도전하는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1차 시험만 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우리 책 들어가 볼 거고요. 일단 민법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민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민법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민법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민법. 우리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민법. 그래서 민법은요, 형식적으로 그 민법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름의 어떤 법, 성문법,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책으로도 민법 많이 보셨을 거고, 우리 그 생활법률 사이트 가면 법률 다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민법 검색하면 그 민법 내용이 방대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민법 전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형식적으로는 이 민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법 질서 안에서의 지위에 착안해서 요게 포인트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을 얘기한다. 그래서 일반 사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왜냐면 민법은 사실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다 적용되는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민법의 성질 볼게요. 우선은 사법으로서의 민법의 성질을 볼 건데요. 사법으로서 민법은 재산관계 이런 것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재산법, 그래서 뭐 물권법이나 채권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은 상속, 친족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법으로서의 민법의 성질에는 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 사항, 장소 이런 거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대체. 왜 하냐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항이나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특별사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사법, 특별사법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구별하나요? 실익이 있죠. 왜 구별하냐면, 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이 민법처럼 일반적인 법과 특별법이 있으면요. 법 적용을 할 때, 법을 적용할 때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는 주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자, 특별법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게 부동산 특별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특별적인 규정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일반법보다는 특별적인 사람이나 특별적인 사항이나 특별적인 장소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요 특별법을 우선 규정한다. 우선 적용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이 되면 우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일반법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요거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오지선다 선택형 문제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이 되면 일반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답 아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일반법, 우리 일반사법과 특별사법 이렇게 해서 민법은 일반사법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실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법. 자, 민법은 우리 실체법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 의무에 관해서 규율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또 차이. 절차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실체법과 절차법. 자, 절차법은요, 권리 의무를 지금 실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체법에서 뭘 하냐면, 우리 절차법에서 뭘 하냐면, 이 권리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정하는 법이다. 자,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지만 민사소송, 우리가 민법에 따라서 내 권리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그 권리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권리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법은 민사소송법이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의 제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놓은 게 민사소송법, 뭐 집행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에서 이제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그 행정사 실무법에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완전 절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흐름대로 쭉 내가 만약에 비송사건을 제기를 한다. 그러면 당사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비송사건의 당사자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송사건에서는 뭐 기간을 어떻게 준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비송사건에서는 뭐 어떤 규정을 우리가 그 심리를 할 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심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게 절차, 비송사건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요 실체법과 절차법의 어떤 차이점 요거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형식 보도록 할게요. 형식. 자, 우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면 우리 1958년 제정이 됐대요. 그때부터 제정되고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죠. 그 민법 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은 요거. 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 보시면요. 우리 아까 민법은 특별사법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일반이라고 했고요. 절차법 아니라고 했어요. 실체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사법이나 절차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사법이다. 일반사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처음에 이제 법원 쪽이 나올 때 민법의 법원 쪽이 뭐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뭐 일반 사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바꿔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그 민법 전, 우리 58년에 제정돼서 60년에 시행되고 있는 그 민법 전을 이야기한다. 요거를 조금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우리 특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법 이런 거는 민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한 어떤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는데 만약에 서술형 이제 문제가 이제 서술됐을 때 헷갈리실 수 있어요. 형식적 의미가 이거 일반 사법 얘기했던 거였나? 이렇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오늘 그냥 이 수업에서 그냥 그거 받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형식적 의미는 민법적,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반 사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법 전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민사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지 않고 그 내용이 행정벌이나 절차법에 관련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민법은요, 실체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절차법과 구별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민법 전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성질을 봤더니 행정벌이라든지 절차법에 관한 경우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보시면 행정벌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의 이사, 감사, 그리고 청산인에 대한 벌칙 규정 이런 것들이 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케이스인 거고요. 자, 절차법 중에서 강제 이행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 절차법 성질을 갖는 규정이기 때문에 요것도 형식적으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성질을 두고 우리가 파봤을 때는 우리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책을 좀 보시면요. 저희 민법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 서설 부분부터 본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민법의 의, 우리 일반 사법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즉 일반 사법을 말한다.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자 로마자 2번에 민법의 성질 보시면요. 우선 사법으로서의 민법에서는 우리 가족관계라든지 재산관계 규율한다는 거 요거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 보시면요. 특별법 별도로 우리가 지금 구별을 해놨잖아요. 그 실익이 중간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체크를 해주실게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체법 보시면 민법은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자, 절차법 같은 경우 비교가 되는 거죠. 그쵸?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고 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민법의 형식.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우리 58년에 제정되어서 우리 시행되고 있는 민법 전. 여기 민법 전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 여기 일반 사법.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예외적인 거잖아요. 어떤 이제 민법이긴 한데 이제 그 규정, 민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파봤더니 민법은 아니네 라고 했던 거. 그게 두 개가 행정벌과 절차법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체크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할 거예요. 자,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 내용들을 지금 칠판으로 이렇게 제가 판서에서 보는 것보단 책에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체크를 우리 중요한 키워드들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기본적인 수업은 이렇게 칠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책에서 요 내용들 좀 체크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민법 오늘 첫 시간 마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